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후를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뭔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였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쇼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잖아요. 지금의 추세를 고려해보면 내년, 내후년 더 더워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고 아마 단일 이벤트로는 기후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가 난 이벤트가 아닐까.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에서 발생한 기후로 인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논의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은기환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은기환입니다. 그린히어로 펀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기환님은 그 옷이 항상 그 녹색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옷을 이제 방송에 나갈 때만 녹색으로 그냥 맞춰서 아하. 네, 아마 그래서 여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 뭐 예전에 그 연합 인포맥스 때도 네. 그 옷이었던 거 맞아요. 같고. 왜냐면 옷이 별로 많지 않은데 네. 방송에 나오는 날은 거의 이걸 입기 때문에 네. 아마 뭐 그렇군요. 저는 녹색 인간이냐. 녹색 인간. 제가 시작하면서 왜 네. 그 옷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은기환 매니저님은 찌르면은 녹색 피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정말 기후에 정말 이렇게 진심인 사람이 있나 싶을 예. 정도로 관심이 많고 그렇죠. 그런데 투자도 이제 그런 쪽으로 되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네. 이제 또 오늘도 하필 보니까 또 예, 맞아요. 녹색 옷을 기억 입고 정확히 계시네. 하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죠? 네, 뭐 지난번에 영상 보니까 한 1년 전에 딱 나오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때로 돌아가면 뭘 했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아까 잠깐 얘기 나눴는데 아마 1년 전이었으면 주식을 아마 다 팔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네네. 네. 그리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울 것 같아.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네. 뭐 오늘 이 자리에 제 펀드 성과를 말씀드리러 나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쵸.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빠진 것 대비 제가 이제 운영하는 펀드는 그래도 많이 매우 많이 선방을 하고 있어서 펀드의 이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뭐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네, 뭐 다 주식을- 지나놓고 하는 얘기죠. 뭐 이런 그러니까 게 주식을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더라고. 그때 팔 걸 그랬다라고 생각할 때 팔 걸이라고 생각할 때 팔 걸 이런 생각. 그렇죠. 근데 근데 아마 했제 뭐 이런 거잖아. 네. 아마 또 1년 후에는 지금의 1년 지금을 딱 봤을 때 그때는 주식 샀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항상 시장이라는 건 돌이켜 보면 이제 나 왜 그랬나 이제 후회를 하기 마련이지만 맞아요. 네, 뭐 적응하면서 오늘도 아마 이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 네네. 주제를 가져오신 게 인플레이션 시대에 기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네. 질문. 그리고 이제 기후와 관련된 많은 섹터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기후와 관련이 없는 sek터가 없을 정도긴 한데 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네,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약간 중간 점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일단 제가 하고 있는 투자는 뭐 1년, 2년을 보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그냥 저 스스로도 한 10년 이상, 20년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중간 점검을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동안 인플레이션은 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뭐 정말로 이제 대부분 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렇게까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연준의 말 한마디, 그리고 아마 그 정강훈 매니저도 막 순 이런 단어 하지 않았나요? 순. 네, 도대체 이 영어 순의 의미가 또 이런 것도 다 알게 됐잖아요. 많은 맞아요, 투자자들이. 맞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엔 지식 수준이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는 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후를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서 네. 오늘은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기후 상황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가 투자에서 고려해야 될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네. 시작해볼까요? 네네. 자료는 많은데 필요한 것만 넘어서. 네. 그리고 짧게 제가 작년 12월에 또 상을 받아서 무슨 상입니까? 펀드 매니저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1년 전이어서. 1년 전에.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그냥 투자자를 위한 기후상식 2022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 이제 매년 그 세계 기상기구, 유엔 산하 기구죠. 여기서 이제, 최근에 가장 업데이트된 지구 기후의
가장 뭐 표준적인 객관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11월 초에 나왔고요. 네. 그래서 올해를 이제 보면 어땠는지,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먼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해수면의 상승 속도입니다. 아,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은 이제 다들 익숙하시니까 인플레이션이 상승률이 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약간은 꺾이는 모습이 보인 것 같긴 하잖아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땡겨와서 미래를 전망하자면, 그래도 뭐 1년 뒤면 뭐 좀 낮아질 게 있겠구나, 이제 이게 전망이 되는데, 아직 기후에서는 그 터닝하는 그 변곡점, 피크아웃, 이게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 하는 듯한 그렇죠. 느낌은 있긴 한데, 예. 기후는 피크아웃을 오히려 좋아지지 지금-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지금 시원해질 수 계속 없나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온이 네. 상승하고 재난이 많아지고. 음, 근데 그 많아지는 속도, 빈도가 더 강해지고 있다. 라는 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점이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도 조금씩 안 좋아지는 정도가 조금 덜안 둔화되면은 좋아지던가 그러면 그죠?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하고 우리가 낙관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네. 아직 기후는 그런 것은 굉장히 멀었다. 음, 안타깝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피커다 하는데 기후는 여기 이제 보시면 기후는 굉장히 장기로 보기 때문에 이제 판단을 좀 10년 정도 이상으로 보는데 해수면 상승 속도가 2.1mm 연간 2.9, 4.4로 이게 올라가는 폭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2.1mm씩 연간 네네. 올라갔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는 4.4니까 네. 이 기울기가 이게 더 눈으로 가팔라지는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가팔라지고 네.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보고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이거 보면은 이제 이 빙하가 이제 줄어드는 정도를 연 단위로 이제 그 증가율이죠. 네, 했는데 뭐 증가율이라고 하지만 증가한 적은 없고요. 매년 이제 1%씩 감소하고 뭐 3.8인데 이제 빨간색이 조금 유난히 많이 감소했는데 22년은 여기 보시면 6.2%입니다. 이거는 아하. 약간 이게 만약에 뭔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였다고 하면 이건 네. 엄청난 쇼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잖아요. 과거 평균이 뭐 그래도 최근에 한 2, 3%씩 감소했는데 갑자기 22년에 6% 감소? 굉장히 놀라운 그러게요. 숫자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만약에 이제 비유를 해주신 게 만약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이랬다면 또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네. 기후는 예. 기후는 아직 이제 이런 성질의 위험을 이제 인간이 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나마 이제 이 수치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그래도 데이터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한다. 데이터가 중요하죠.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한다 녹았네요, 그러면. 정말로. 네? 많이 녹았어요. 많이 녹았고 이제 과연 그러면 23년은 어찌 될 거냐?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예측은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에 1.5도 보고서 나왔을 때가 이제 우리가 보통 기준점을 산업화 대비 얼만큼 올랐냐 이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1.15도 오른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2년 약 한 4년 동안 0.15도가 오른 거죠. 이 역시도 뭐 올라가는 속도가 좀 가팔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쭉 튀었다는 게 보이네요. 네, 여기 튀었다가 잠깐 내려왔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연 단위로 보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요. 자연적인 기후 변동입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인간의 요인이야. 인간의 요인은 여기 보시면 이 트렌드를 추세, 만든 거죠. 이 트렌드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라고 이제 뭐 명명백백해졌고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자연 변동인데 그 자연 변동은 보통은 그 이름도 유명한 라니냐와 엘니뇨 그 주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엘니뇨나 라니냐는 뭐 인간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2022년, 2021년이 역사상 극심한 라니냐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2022년의 온도가 평년 대비 높았냐 낮았냐를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이 이제 평년보다 낮은 거고 빨간색이 평년보다 높은 겁니다. 이제 라니냐 뭐 이걸 좀 상식으로 많이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긴 한데 네. 라니냐는 이제 태평양의 동쪽의 수온을 기준으로
차가우면 라니냐, 뜨거우면 엘니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태평양 동쪽이 여기죠. 이게 북미 있고 남미 있는 이쪽이 지금 파란색 물인데 이쪽이 이제 온도가 낮아진 겁니다. 수온이 낮으면 그 인근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뜨거운 물이 이게 우리가 보면 올라가서 그게 이제 구름이 돼서 비가 내리고, 그쵸.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면 비가 많이 내리고 수온이 내려가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들고 사막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2년 동안 여기가 이제 수온이 낮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접했던 뉴스 중에 하나는 이제 캘리포니아가 가뭄, 산불, 뭐 이런 뉴스를 폭염 이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가 뭐 가뭄이 들고 산불이 드니까 이제 뭐 수력 발전이 뭐 줄어들어서 전력 생산에 뭐 LNG가 늘어난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뉴스가 나오고 이제 곡물 생산량도 영향을 받고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뭐 연 단위로 보면 오르기도 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라니냐 영향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고, 네. 반대로 태평양 서쪽인 이쪽은 평균적으로는 비가 더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지난 2년 동안은 유독 여름에 비 정말 많이 내리지 않았나요? 맞아요. 네, 그랬다고 볼 수가 폭우도 있어요. 내렸어요. 그렇죠. 폭우도 내리고 8월 달에 저희 물에 잠길 뻔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남역 지금 잠겼잖아요. 여기 강남역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잠겼네요. 네네. 그때 여기 이 사무실에서 그러면 저 그때 그 극적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요?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로.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라니냐가 2년 동안 극심을 했는데 네. 라니냐는 보통 시원할 때입니다. 평균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아까 잠깐 보시면 이렇게 올락내리락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여기보다 조금 낮은 정도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2021년과 22년이 약간 라니냐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이클의 관점에서는 시원한 해였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사이클론은 시원했는데 저희가 지금 추세적으로는 계속 더워지고 있으니까 이 보고서의 지금 분석으로는 올해가 아마 역사상 5번째 또는 6번째로 더운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엄청 더웠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시원하다고 느끼기 쉽지 않지 않나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네, 라니냐, 엘니뇨 이 기준으로 보면 시원했어야 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더웠다. 엄청.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다음이 이제 이건 이제 미국 그 대기 해양청이었나? 이제 노아 이제 미국 기관인데요. 이 네. 기후와 기상을 얘기해주는 이제 엘니뇨, 라니냐 이제 확률을 이제 전망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영어 알파벳으로 OND는 이제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지금 3개월, 3개월 이동 평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1월, 12월, 내년 1월, 2월 해서 이제 3개월 이동 평균인데 그 당시에 라니냐의 확률, 엘니냐의 확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걸 이제 매달 나와요, 사실. 매달 나오는 걸 업데이트해서 보면은 지금 엘니뇨 확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라니뇨 확률은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쨌거나 자연 변동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네. 라니냐가 뭐 주구장창 갈 수는 없고 언젠가 다 엘니뇨가 온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엘니뇨 때보다 라니냐 때가 죄송합니다. 라니냐보다 엘니뇨가 더 덥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전망과 지금의 추세를 고려해 보면 내년, 내후년 더 더워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일단 봅니다. 네. 일단 덥다 많이. 그리고 그동안 이제 라니냐 때문에 우리가 비가 많이 오고 미국이 비가 적게 왔던 게 약간은 되돌려질 수도 있다. 네, 제가 이거 굉장히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곡물이나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기후와 관련돼서 뭐 식량이나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뭐 확실히 맞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뭐 제가 기상 전문가나 기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어쨌거나 이런 데이터를 보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매년 있는 그 기후 큰 이벤트죠. 그 COP27 전 세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뭐 정치인과 외국관들이 다 모여서 이게 며칠 전에 한 거죠? 네, 며칠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집트에 있었고요. 그 이집트의 샬름 엘 셰이크라고 하는 이제 이집트 휴양 도시에서 이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기대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하는 거 보더니 얘네들 뭐 하는 게 없네, 약간 이런 정도.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연준이 그나마 합의제를 하는 어떤 의사결정체로서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아. 이 COP와 비교하면 연준은 매우 훌륭하다. COP가 그만큼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이제 연준도 약간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COP를 보면 연준은 굉장히 훌륭하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래도 이번 회의의 의미를 좀 찾자면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했던 건 올해 파키스탄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고 아마 단일 이벤트로는 기후 관련해서 가장 많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가 난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싶고요. 이제 파키스탄 인구가 거의 억대급 인구를 갖고 있는 큰 국가인데 인구수로 네. 그 국가의 3분의 1이 피해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런 일이 있다 보니 이거 피해가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그동안 누적 배출을 많이 한 선진국에 있다는 거를 선진국들이 이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분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 회의 때 특히 이집트가 개발도상국이기도 해서 애시당초 의제가 손실과 피해로 딱 의제가 설정이 됐고 이게 처음으로 이 회의 때 컵 27 회의에서 이 의제가 이제 설정된 첫 번째 회의입니다. 손실과 피해. 네네. 이게 기후 때문에 그쵸. 누가 얼마나 손실 네. 보고 누가 얼마나 피해를 받냐. 이것이 주요 의제가 됐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기후 위기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이제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보다는 일단 누구 잘못인지 국제사회에서 따지는 거죠. 우리 뭐 전 세계 국가가 200여 국가가 있지만 네.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 있는 국가를 추리자면 정말로 결국 선진국이겠죠. 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파키스탄이나 또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에서 발생한 기후로 인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논의됐다는 게 의미가 있고 네. 어쨌거나 이게 전 세계인들이 같이 모여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어떠한 뭐 국제사회 협력이 전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이게 측면에서는 맞아요. 굉장히 좀 진일보하긴 했는데 진일보한 정도가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이제 선진국의 대표단들도 여기 와서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특정 A 선진국이 뭐 한 1조 원의 돈을 내야 된다. 그럼 그 얘기를 자국의 국민들한테 가서 우리 1조 원을 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뭐 그렇게 많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자국에서 발출된 거를 줄이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자라는 것조차도 일부 국가나 일부 정치 세력에서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할 건데 하물며 그쵸. 우리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피해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라는 거를 설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걸게 되려면 우리 각자가 이제 지구에 같이 사는 일원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떤 일부 지역에서의 문제나 피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의미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사실은 네. 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신흥국들도. 맞아요. 아니 쟤들이 다 맞아요. 해놓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네. 우리한테 뭐 손해배상도 안 해주고 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네. 의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도 피해 국가가 아니라 이제 가해 국가라는 사실은 중요하죠. 네. 그게 그게 중요하군요. 중요하죠. 네. 우리가 돈을 받을 끼는 게 아니고 돈을 우리는 내야 되는 낼 거구나. 것만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건너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일을 들었는데요. 외교국에서 일하시는 분은 이제 절대 그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약간 뭐 이런 정도로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네요. 상태에서는 안타깝지만 좀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 우리 잘못 맞아 인정을 하고 우리가 좀 도와주자 뭐 이런 정도의 의견을 우리끼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야죠. 예. 쉽지 않겠죠. 야, 그렇죠. 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그래서 아마 생각이 이거 제가 얘기한 거 밑에 댓글에 아마 또 논란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약간 있겠네요. 걱정도 되는데.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예. 분명히 댓글에 아마 제 말에 동의 안 야, 하시는 분도. 내가 내는 세금으로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면밀히 이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고 뭐 어쨌거나 다른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크게 뭐 잘 되는 거 없고 어쨌거나 선진국이 돈을 내야 된다는 것까지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금을 마련하자는 건데 구체적으로 얼마큼 하고 그 책임을 왜냐면 이게 형사법적으로도 형법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어쨌건 그쵸. 사람이 죽었는데 파키스탄에
이런 정도의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거는 책임이 뭐야? 온실가스 배출량이네? 자, 그럼 지금까지 온실가스 배출한 국가들이 다 해. 약간 전쟁 배상금과 같은 개념으로 또 이해해 볼 수는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도 법 전문가가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개념적으로는 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뭐 탄소 배출권 수익으로 연계해서 해보자. 그리고 민간 자금을 활용해보자 정도인데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의 뭐 유수의 뭐 그 아이비들이나 이런 데들에서 이제 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뭐 이런 그 투자 프로그램이나 그런 이제 정책들을 다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이제 저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 관점에서 네. 보고 있고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도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뭐 이제 자발적 탄소 배출권이라고 해서 이제 좀 클 수 있을 것 같은 포텐이 있는 시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주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뭐 COP27에서 특별하게 뭐 나온 건 없다. 저는 이렇게 네, 뭐 기후 얘기는 그러니까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결론을 하고 하면 네, 좀 심각하다. 하고 네, 심각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을 매년 하는 게 COP인데 뭐 조금 그래도 새로운 면이 있지만 그 손실과 피해 그렇다고 뭐 아주 그쵸, 만족할 네. 만한 수준은 그쵸, 아니다. 열광할 정도의 서프라이즈한 건 없었다. 네. 그리고 연준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 관련 투자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 풍력이 워낙 메인이죠. 관심이 많죠. 네, 관심이 네. 많고 뭐 최근에도 이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 이야기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볼 텐데 일단 태양광 풍력 한번 보시면 태양광이 올해 한 240에서 50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작년 180이니까 30% 정도 성장하죠. 굉장히 뭐 경기 침체니 뭐니 하는 이 국면에 30% 그러게요. 성장은 뭐 엄청난 전기차와 거네요. 포함해서 당연히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풍력은 뭐 그렇게 빠르게 성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요새 이제 풍력은 전체 설치량이 크지 않다라고 해도 해상 풍력이 빠르게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보통 이제 풍력 업체들은 해상 풍력이 또 수익성도 좋고 네. 또 거기에 노출된 회사들이 많아서 이제 해상 풍력을 보면 되는데 일단 태양광 기준에서 보면 이제 올해 전망은 한 30% 정도가 오른 정도의 전망이로 마무리될 것 같은데 내년 숫자를 보면은 한 10% 남짓 정도를 보더라고요. 270 정도를 보는 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지역별로 따져보면 지역별로는 미국, 유럽, 중국 이 세 지역이 메인이고 특히 태양광 보시면 이 중국 이 파란색이 굉장히 가장 큽니다. 단일 그러네요. 면적으로. 중국이 거의 올해만도 거의 100기가 가깝게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근데 내년에도 일단 현재 전망은 중국이 100기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그래서 중국이 올해와 내년이 100기가 내외로 성장률이 아주 크지 않은 전망이 일단 있고요. 유럽은 성장을 좀 하긴 하는데 원래 했던 것과는 뭐 아주 드라마틱한 수준은 아니고 이제 유럽은 그냥 그 리파오 이후에 좀 가속화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아마 미국이 될 텐데 제가 지금 오기 전에 확인했던 주요 전망 기관들의 숫자들도 이 IRA로 인한 내년 성장률의 증가를 아직 명확하게 파악은 못한 상태더라고요. 왜냐하면 법이 8월에 통과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젝트 수행을 하거나 이런 걸 진행하려면 이제 완전히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 가이드라인 확정은 내년 2월 전까지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이런 전망기간 수치에 완전히 잡히지는 않아서 아마 이 숫자보다 오를 수는 있는데 오른다면 그건 아마 미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 또는 풍력을 주목을 할 때 그냥 내년은 그냥 미국을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하는 게 더 좋다. 좋을 수밖에 그쵸? 없다. 그러니까 뭐 이제 업체들마다 이제 태양광 모듈 회사가 이제 중국 회사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 유럽이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중국 회사라면 이제 보통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유럽 또는 그 외 지역이 많고 이제 이러면 미국이 많은 회사가 조금 더 프리미엄을 받고 더 뭐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전망을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말고 그 좀 길게 과연 이게 얼마큼까지 커질 거냐. 아하. 저는 이거를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년 좋고 내후년 안 좋고 이러면 사이가 우리가 좀 긴 투자하기 어렵죠. 네, 긴 시각으로 투자할 수가 없고 또 주가도 올랐다가 그럼 팔아야 되나? 내후년이 안 좋아지면 야, 이렇게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저는 이 전기화라는 얘기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화가 네, 뭐예요? 영어로는 electrification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로 사용하지 않는 걸 전기로 바꾸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기화라고 하고 보통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온실가스 줄이는 활동 중에 굉장히 메인 그 이슈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자료를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왼쪽은 전체 전력 생산에서 리뉴어블이 2019년 기준입니다만 한 27% 물론 수력을 제외하면 태양광 풍력이 대략 한 10% 정도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해보면 전기 생산의 10%가 재생에너지가 지금 대략적인 상황이고요. 네. 근데 오른쪽을 보면은 우리가 최종적인 에너지 소비 비중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여기 보면 리뉴어블이 매우 작아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윈드, 솔라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10%보다는 훨씬 적은데 그럼 과연 이 차이가 왜 발생을 하느냐? 잠깐만요. 생산은 1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데 그러니까 전기 생산, 전기 생산에. 생산에서의 비중이 재생에너지가 10%인데 전체 에너지로 아하. 봤을 때는 10%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전기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로 사용하지 않은 80% 에너지가 있다는 거고 그것은 거의 대부분 태워서 석탄, 뭐 석유, 탄소 경제죠. 가스를 직접 태워서 에너지를 얻는 방식 그걸 한 80% 정도가 있고 20% 정도의 에너지만 전기로 바꿔서 쓰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80%는 그냥 다 죄다 이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꾸는 방식이 전기로 이 에너지원을 대체를 하고 이게 첫 번째 이게 그 전기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그럼 아까 이 10% 정도가 재생에너지라고 했죠. 그게 재생에너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커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에서 네. 20%가 전기 신재생이다. 근데 이것도 100%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20%인데 네. 이것도 100% 가야 네.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도 5배, 여기도 5배, 네, 그래서 곱하기 엄청- 하면 25배. 이렇게 네. 딱 되는 거네요. 뭐 일단 단순하게 계산을 하셔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쵸. 정확하게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략 한 3배 정도를 얘기하는데요. 정도? 네. 그러니까 전기화로 인한 전기화로. 인한 그러니까 전기가 얼마큼 커지냐, 전기 시장이 얼마큼 커지냐를 봤을 때 한 3배 정도를 보통 얘기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이제 20이고 80이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 커질 게 40, 그러니까 4배가 더 커지는 게 있는 거죠. 20과 그쵸, 그쵸. 80인데. 근데 이게 에너지 효율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전기를 사용할 때, 그냥 할 때보다. 그러면 거의 2배 정도 좋아진다고 봐서 한 20 정도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100% 중에 20%였는데 80 중에 한 40 정도를 전기로 바꾸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이 40을 더하면 60이 되니까 한 3배 정도가 3배 정도. 커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행해야 될 어떤 미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는 향후로 전기를 3배 이상 많이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전기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혹시 전기가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셨나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전기 전체, 전력 관련. 전력 자체가, 전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전력망, 그쵸. 전력기기 이런 것 등등. 또 최근에 보면 엄청난 성장하지 전력기기가 않을까요? 조금 실적이 좋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이 기업들이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로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를 당연히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기와 관련된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 그렇다면 앞으로 할 일은 되게 많을 거예요.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는 이 관련된 게 3배가 커지겠구나 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우리나라에 몇 개 없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 그죠? 몇 개 없지만 뭐 네. 그렇죠? 뭐 아마 찾아보시면 다 나오실 거예요. 네, 제가 이제 항상 관련해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쵸, 나와서 종목에 대한 얘기는 못하지만 얘기를 할 수가 여러분들 없는데 네이버에 찾아보면 네, 다 아마 나옵니다. 댓글로도 알려주시겠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전기와의 가장 대표적 사례가 뭐냐? 이제 그게 이제 우리는 전기차라고 생각할 수 딱 있겠죠. 전기차 먼저 생각나요. 네, 일단 전기차가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 이제 IEA 전망 그 보고서의 넷제로 시나리오인데 노란색이 이제 운송과 관련된 것들인데 운송 말고도 이 보라색 부분 보시면 이게 이제 히트 펌프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연두색 부분은 이제 산업 부분. 이건 EAF는 전기로. 그러니까 철강 생산을 전기를 조금 늘리면 전기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이 또 적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또 이 얘기를 잘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히트펌프를 갖고 왔는데 일단 국내의 히트펌프 관련주는 히트펌프가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기로 난방하는 장치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치? 우리가 냉난방 할 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냉방은 보통 전기로 에어컨으로 하고 있는데 난방은 우리가 보통 가스를 태워서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히트펌프가 사실은 이제 자동차 안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왜냐면 전기차도 이 히트펌프로 난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지금 이 건물에도 아직 전기로 난방을 하고 있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 히트펌프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온 거 보면 작년에 히트펌프 시장 성장률이 엄청 커졌고 13%, 특히 유럽은 30%로 이미 여기는 보급이 되고 있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네. 독일에서도 히트펌프가 25% 커졌는데 우리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유럽이 막 경제 제재하면서 에너지 안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가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천연가스. 그쵸. 근데 궁극적으로는 천연가스를 안 쓰는 방향으로 유럽에서 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재생에너지 뭐 이런 건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트펌프 없이 난방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솔루션이 제대로 된 게 아니겠죠. 우리는 지금 가스로 보통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전기를 많이 생산을 해서 그거를 히트펌프를 설치를 한 다음에 난방을 하는 게 아마 메인 솔루션이 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EA를 포함한 많은 곳에서 향후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면서 재생에너지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전기도 또 커지면 엄청 커지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종합했을 때 얼마큼 커지냐에 대한 얘기가 뭐 이 IEA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출처가 이 IEA입니다. 네. 세계 에너지기구. IEA가 원래 이제 그 원유, 석유 그쵸.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거고 아마 거기에 후원을 많이 받는 아마 그렇죠. 그런 그 리서치일 텐데도 이런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인용을 하고 그래서 여기가 조금 핫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작년부터였나? 재작년부터 이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스탠스가 완전 IEA에서도 바뀌었죠. 넷제로 보고서를 내면서 맞아요. 석유 관련된 기구인데 여기서도 지금 재생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사우디도 네옴시티 짓겠다고 하고 유럽의 재생에너지도 올해 돈 많이 죄송합니다. 유럽의 오일 메이저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잖아요. 유가도 네. 오르고 해서. 네. 그들도 지금 재생에너지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뭐 토탈이니 뭐 이런 회사들도 다 재생에너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이미 그들과 관련이 있는 IEA에서도 이러한 이제 넷제로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이제 뭐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겠죠. 제가 이제 이걸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는 네. 최근에 이제 원전도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아하. 뭐 핫한 건 알겠는데 그러면 냉정하게 데이터로 이게 얼마큼 커질지 한번 보자 뭐 이런 거죠. 네. 이 그림으로 보면은 네. 딱 확연하게 차이가 나네요. 맨 일단 오른쪽에 있는 게 조금 올라온 게 원전이고 네, 나머지 여기 보면 왼쪽이 맨 왼쪽이 솔라, 가운데가 두 풍력. 번째가 윈드, 세 번째가 하이드로 수력,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스 플러스 콜, 그러니까 석탄과 그 가스. 네, 그리고 맨 오른쪽이 뉴클리어입니다. 뭐 2050년에도 뉴클리어가 없어지지 않고요. 커집니다. 두 배가 커지네요. 2배 조금 더 커집니다. 412, 871이 되니까 2배 조금 더 커지는데 이 커지는 정도가 저도 근데 사실 수력 전망은 조금
약간은 물음표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점점 이제 가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수력이 얼마큼 기여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이 전망에 따르면 수력도 거의 2배가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력이 커지는 거나 원자력이 커지는 거나 비슷하다.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네. 반면에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커지는 거는 계산을 해보면 태양광이 17배, 풍력이 9배 커지니까 원전에 비할 바가 전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성장성을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고려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정도 차이가 나면 사실은 과연 2배 커지는 쪽에 할 거냐 이쪽에 할 거냐도 굉장히 좀 애매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전기 시장 자체가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3배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3배 커지는데 원전과 수력은 2배 커진단 말이죠. 전기 전체에서 비중이 늘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점유율은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 전망대로라고 하면. 네. 네, 뭐 물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원전이 또 어떻게 전망치가 글쎄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그렇다. 지금 그냥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전망을 종합해 볼 때 네. 주식 투자자는 어떤 시각이 좀 도움이 될 거냐를 이제 과거를 조금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보자 네. 해서 뭐 이것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S&P 495네. 네, 이제 S&P 5와 S&P 495의 시장 가치의 추이입니다. 이 시계를 보시면 2021년 이후가 없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게 우리가 대충 알죠. 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죠. 빠져서 네. 뭐 빠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어딘가 있을 것이고요. 2015년 대비로는 다 많이 오른 거죠. 이 그쵸. S&P 5에 들어가는 주식이 이제 정말 애플, 아마존, 그다음에 팡이죠, 구글, 팡.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러니까 팡 중에서도 핵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포함된 그 핵심 빅5 그 주식의 주가고요. 거의 이제 4배 가까이 올랐고,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반도체도 찾아보니까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시장은 이 S&P 495를 보시면 뭐 이 기간 동안 그르기 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미국 주식 굉장히 좋았다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 네. 그걸 따지고 보면 그냥 저는 이제 이건 스마트폰의 출시 이후에 생긴 변화라고 보거든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되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쵸. 그로 인해서 데이터가 수집되고 그걸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정말 많아진 게 스마트폰 이후의 변화이잖아요. 지금 이 관련 기업들이 다 거기에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성공한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돌이켜 보면 사실은 다른 거는 거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오직 이 변화만 매우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어떤 게 변할 것이냐, 네. 이 질문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앞서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그런 이제 전기 시장은 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정도의 성장 포텐이 예정이 돼 있고 매년 연평균 높은 성장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과연 과거 한 10년 동안 좋았던 애들이 어떨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냥 이제 이게 이제 주가가 오를지 않을지는 전 잘은 모르겠으나 네. 과연 성장을 과거만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몇몇 근거로 들 수가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비용 절감을 하고자 인력을 많이 줄이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무슨 공장을 짓거나 그쵸. 뭐 이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시장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면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 유닛이 되고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을 줄였다는 거는 그걸 하지 않겠다 또는 못한다는 그렇죠.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안타깝지만 사실 사람을 많이 뽑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사업이 확장되고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면 사람을 자르고 있다라는 얘기는 성장을 덜 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그렇죠. 해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사람이 캡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런 걸 미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성장주라고 부르다기보다는 그냥 가치주에, 왜냐면 이것도 이 그렇죠. 비즈니스가 죽거나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매출이 막 감소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그냥 꾸준히 안정적으로 뭐 소폭의 성장을 유지할 수는 있을 거기 때문에 가치주에 가깝고, 특히나 이제 M&A조차도 과거만큼 쉽진 않습니다. 이제 미국이 공정거래 당국도 이미 바뀌었고, 그거는 뭐 민주 공화 할 거 없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과거만큼 M&A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면은 이들 기업이 지난 10년만큼의 성장을 하기란 좀 어려워졌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과거에 성장했던 애는 약간 좀 애매해졌고, 그리고 지금 뚜렷하게 성장이 보이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 장기적 관점에서 확률을 조금 높여보고 싶다. 확률을 높여보고 싶다면 결국 투자나 또 성장을 어디서 찾겠느냐? 이제 에너지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